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6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그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아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은편에 연종영 뉴시스 충북 취재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아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6월의 가장 큰 뉴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텐데요. 충청북도에서 이기면 대권을 얻는다는 공식이 이번에도 통하면서 충북의 민심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벼랑 끝 골목 상권과 경기 침체를 타개하려고 정부가 추경 예산 편성을 서두르면서 충청북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57억 원 규모 23개 사업들을 추렸는데 당장 며칠 내에 확정될 정부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분과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분과별로 설명을 드리고 지역 국회의원들 통해서도 이번 국정과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전국 5극 메가시티를 충청권이 1순위로 추진하는 데엔 4개 시도 공조가 필수입니다. 이어 곧바로 8월 말까지는 내년도 정부 본 예산안이 편성돼 민선 8기 마지막 1년을 남긴 금영환호가 새 정부와의 관계 속에 충북의 실리를 확보해낼 수 있을지 도정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신용환 교수님,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정과제 우리 충북에서 125개를 제안했는데 그중에 이제 44개가 국정과제로 포함이 됐죠. 예. 충북권 전체에 걸친 7개하고 이제 나머지 시군에 대한 이제 세부 공약들이 있고 한데요. 중요한 것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한창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각 분과별로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각 이제 시도별 이런 것들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충북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예. 하나는 이제 논리, 예.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설득 예.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를 풀가동한 어떤 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논리에 있어서는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서 6개가 이미 정부에서 지정한 인구 소멸 예정 지역이죠. 예.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하는 거. 특히 이제 청주공항 활주로가 대표 1번 이제 공약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과감하게 더 나아가는 것까지도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 군공항 이전 이런 파격적인 것까지 계산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인적 네트워크는 충북에 지금 계신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출향 인사 가운데 중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 풀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종영 국장님. 네. 지금 전국의 17개 지자체가 일제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일제히 뛰는데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당면 과제가 있을 텐데 한꺼번에 공통적으로 당면한 것이 지금 현재 2차 추경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국회에서 심사 직전 단계까지 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꾸려질 거고 국가의 어젠다. 대선 끝나고 나서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바로 정부가 출범해서 국정의 어떤 기본 골격 방향 이게 확실치 않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지금 리포트에서도 충북도 관계자가 그 점을 우려를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내년도 예산까지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게 이달 8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 교수님께서 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논리 개발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지금 빠르게 보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인적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여야 뭐 미스매치가 좀 되고 선수의 차이도 있고 균형감도 맞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충북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뛰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어론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총선이나 지방의회 선거 때 보던 이 지역 현안에 관한 이렇게 맞춤형 공약을 대선 현수막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봤다는 게 상당히 신선하고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또 정권 출범 후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싸우지 않고 공약 이행을 중점에 두고 국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물론 싸우기는 합니다만 다소 좀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은 당선되고 나면 이제 당선자가 하고 싶은 일을 위주로 하고 우리도 공약이 전부 이행될 거다 이런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과 국정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지방행정을 여러 군데 맡으면서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높았던 만큼 이번 공약에 포함되었던 충북 지역 현안도 상당 부분 진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최진아 국장님. 예, 많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이제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새 정부다 보니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 뭐 앞서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 내내 굉장히 분주할 텐데 저는 그만큼 바쁜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내년도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국정과제안에 각자의 지역들이 가진 현안을 얼마나 의미 있게 넣느냐가 사실은 그다음 지방선거의 단체장들의 운명을 또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충북도 역시 TF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많은 것 중에 우리 지역에선 필요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끼리는 동의가 된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혹은 정부 차원의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해 주신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만큼 제대로 설득해낼 수 있는 논리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우리끼리는 꼭 필요해.였지만 과연 이것이 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조를 담은 방향인데 그 안에 포함될 만큼 절박한 것인가를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과정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충북의 시급한 현안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떠올라 있는 거 10가지 대표 사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이죠. 그리고 오송 KO 바이오스케어 이 부분인데 그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충북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 일자리와 이제 직결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그냥 민간 활주로만 신설한다. 이게 주는 의미가 지역 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보면 공항 이용객은 이미 460만을 넘어섰습니다. 예. 전국 4위에 이제 공항이 되어 있고 지금의 추세대로 보면 3위까지도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늘린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늘리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항만 이용하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냥 내리고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 배우지 그리고 청주 시내에 와서 관광을 한다든지 어떤 소비 이런 거를 연계시키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K-바이오, 오송을 중심으로 한 K-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 뷰티와 연계된 부분인데 하나 이제 중요하게 지금 위기에 처한 게 있습니다. 제조업 그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숫자로는 3위고요. 예. 종사 인력으로는 4위입니다. 생산 수출은 2위에서 3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점점점 3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약간씩 인천, 송도, 대전 등등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순간에 다시 올려야 되는 거기에 이제 AI, 바이오, 융합 고등학교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 있어서 이게 요 부분은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구축이 되고 그런 산업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고용 창출 그리고 주변 아파트 단지 발달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도 그게 2조 7천억 이상이 이제 지금 설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점 사업으로 도해서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네, 충북의 시급한 현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 말씀? 예,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교도소 이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서원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교도소, 그리고 청주 여자교도소, 청주 외국인 보호소 등 교정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옮기는 사업인데 사실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 90년대부터 나온 것 예. 같아요.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전이 필요한 것이 교도소 인근 1km 이내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분평지
청주지구, 산남 3지구, 가마지구 이렇게 세 곳에 약 18,000가구 이상이 살고 있고요. 초중 고등학교, 도교육청, 교육시설도 7개나 있습니다. 예. 교도소 바로 맞은편에 그리고 분평동, 장성동에 이제 대단위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교도소 자체로 놓고 보더라도 청주 교도소가 1978년 설치됐고 청주 여자교도소가 1989년 설치되어서 지금 한 40년 된 시설이거든요. 내부가 낡고 오래된 데다가 과밀 수용 문제도 뭐 상시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이전 부지 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법무부와 협의해서 이전 후보지를 3곳까지 압축한 상태로 꽤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니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가리지 않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 국장님. 예, 충북도에서 요구했던 주요 10대 과제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 저는 충북에서는 굉장히 어느 정책, 어느 과제보다 좀 무게 있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적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그만큼 제때 도착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자가 이제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제 주민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도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고요. 지난 몇 년간 의정 갈등 동안에 의료 공백이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가 충북이었다라는 예. 지적도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때문에 화려한 개발 공약 좋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이제 주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이러한 의료 관련된 정책들도 저는 굉장히 무게 있게 우선순위로 좀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초반에 이제 당선 인사 그리고 이제 취임식 과정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오송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생존자분들이 굉장히 감동하셨다 이런 뉴스들도 실제로 예. 보기로 했는데 그만큼 충북이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사업만큼 저는 의료와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지역에서 있었던 안전과 관련된 일들을 전국의 어느 곳보다 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충분히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 할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충북이 할 수 있는 해서 빛나는 이야기들을 하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 국장님. 예, 충북도가 대선 당시에 제시했던 거 그리고 충북도의 이른바 어젠다라고 10개를 추린 핵심 과제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좀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연계 사업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 신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전용활주로를 신설하자라는 거하고 그게 이제 1번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4번으로 올라간 게 청주공항과 김천을 연결하는 이게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느냐 마느냐 예. 물론 이제 연말에 결정이 될 텐데 이거는 연계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전에 어떤 시그널이 하나가 있었는데 추경에 이제 국회에 올린 그 추경에 이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관한 사업비가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점을 찍었으니까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는 물론 다르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뭐 다들 10가지 중에 이제 거의 다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 SOC 관련해서 2가지를 연계를 정말 면밀하게 혹시라도 지금 논리를 추가할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안전에 방점을 둔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개선 이걸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점들은 좀 면밀히 좀 추적을 해보고 또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8월 말까지 내년도 정부 본 예산안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 현안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야 할 텐데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8월 말까지 예산이 되는 거는 이제 다른 평년도 일반 연도보다 지금 늦어진 겁니다. 12.3 친위 쿠데타 내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정의 혼란이 오고 조기 대선이 오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늦어진 부분인데 전체적인 지금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새롭게 여야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이제 법사위라든지 예결위 이런 것들이 될 때 이제 그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속히 안정화되고 정해져서 예정된 수순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고요. 그럼 우리 충북에서는 그 사이에 정말로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먼저 준비해 놓고 논리를 세우는 거 이런 거 중요하고요. 좀 전에 이제 연 국장님 말씀 주신 중에서
충북선 복선화 고속화 복선 이미 돼 있고 고속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본다 그러면 고속화가 되지 않아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충북에 더 내릴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제 빠른 속도로 지나갈수록 속도의 역설인데 패싱 스루만 하고 지나가고 그냥 끝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오히려 이제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고 김천 고속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 550만 이상을 수요하는 거에다가 경기도 남부권 거기에 이제 경상북도 북부권의 이용객까지 흡수하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논리 개발 플러스 이런 네트워크 총가동하는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치단체, 뭐 정치권, 주민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마음이 돼서 요구하고 뭐 발을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앞서 이제 우려를 해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정치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역할과 책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청주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와 발을 맞춰 나가고 기조를 맞춰 나가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아까 용 국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4명 다 초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선 의원 4명이 청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정치인 스스로도 그렇고 지역 정치의 수준을 좀 좌우하는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각 지역들이 수도권 일극화에 대항하는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새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충청권이 충북, 충남, 세종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충청권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이 저는 같이 좀 병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 과정 안에 대전이나 세종이 이미 치고 나가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 세종 이전이라던가 아니면 대전 같은 경우는 과학도시를 표방해서 이미 나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함께 메가시티를 향한 공동의 논의를 개발해야 되는 와중에도 우리만의 충북만의 경쟁력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될 텐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을 표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다양한 측면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충북도가 아까 최진아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태스크포스를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행정부지사가 단장이 돼서 국정과제 반영 총괄, 신규 사업 발굴, 정부 조직 대응, 실무 대응반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공약에서 국정과제로 또 다시 예산과 입법, 사업 시행까지 이어지려면 사실 단계마다 지역 정치권, 행정기관, 주민 간 긴밀한 협력들이 필요할 것인데요. 저희 지역 차원에서도 계속 감시하고 압박하고 또 동시에 협의도 잘 해 나가서 이번에는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신 교수님. 예, KMW5579님께서 이대로만 된다면 대전, 세종, 청주 CTX 라인은 완전 대박난다. 수도권도 가깝고 교통도 좋고 충청권 좋겠어요라고 광역철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충북도립대 김용수 전 총장이 지난 2월 자신의 배우자와 보직 교수 등 4명과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다녀온 연수 계획안과 결과 보고서입니다. 연수 목적인 스마트팜 탐방 일정은 첫째 날이 전부였습니다. 이튿날부터는 요트 투어와 와인 파티를 했고 올레길에서 트레킹을 즐긴 뒤 전신 테라피까지 받았습니다. 5성급 호텔에 묵으면서 숙박비만 1,600만 원을 쓰는 등 연수비로 총 5,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제주도 연수가 끝난 지 2주도 안 돼 이번에는 부산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1박에 46만 원인 방을 1인 1실로 써 1박 2일 동안 총 5,300만 원을 쓴 걸로 돼 있습니다. 연수에 30명이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만 실제로는 절반 남짓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비용을 부풀려 호화 연수를 다녀온 의혹이 불거지자 충청북도는 김 총장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연수 비용만이 아니라 학교 물품도 비용을 부풀려 구매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학생 동호회실을 조성한다며 총 1억 1천만 원을 들였다는 공간에는 책상과 작은 칠판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곳에 놓기로 한 370만 원짜리 인체공학 의자를 비롯해 수백만 원 상당의 스피커는 총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교직원들은 지난 2월 회계 처리를 앞두고
남은 예산을 급하게 털어내느라 지출 비용을 부풀렸다고 주장합니다. 낭비된 예산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충청북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진호 국장님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도민 세금이 지원되는 도립대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고 더 원칙 아래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관장인데 내 맘대로 해도 되지라는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엉망진창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호화 연수, 거기다 인원수를 부풀리도록 서류 조작까지 지시를 한 거고요. 예. 그 과정 전반에 참여한 직원들의 해명 앞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뭐 전 총장은 물론이고 가담한 직원들까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총장에 대해서는 직위회제하고 관련된 수사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 앞서도 나왔지만 이게 단순히 뭐 직위회제하고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예. 분명한 법적 책임져야 하고 관련된 비용이 쓰여졌다면 그에 대한 추진까지 저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 이후에도 이런 문제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표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아롱 변호사님. 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정리하자면 물론 저희가 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소식만 볼 수 있는데 인사전횡, 그다음에 서류 조작, 사업비 과다 지출, 허위 물품 구입, 허위 출장 예. 등인데요.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립대에서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대담하게 공금을 유용하는 전횡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예. 잠시 후 이야기하겠지만 김 총장 임용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생각도 들고 참 회의적입니다. 통상 어떤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 때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국정감사나 또는 또 행정사무감사 이 시즌이 아닌데도 나오는 이유가 뭘까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인사 당시부터 2022년도 1차 공모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때부터 잡음이 상당히 많았던 인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라 그런 거고요. 사법 처리 여부 이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이슈가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 이걸 발본색원에서 차제 개선책을 내놓자 이런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개인의 비리 플러스 또 지사의 인사권자의 어떤 인사 난맥상 요가 결부돼서 이렇게 여론이 흐르고 있는 그런 점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인사와 관련된 얘기는 차후에 기회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인사 참사죠. 그야말로 임평원장, 뭐 경자청장, 신용보증 이사장 등등등 지금 몇 번째인지 도민들이 이제 새롭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해져 있는 정도로 정말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없는 지경으로 너무나 많이 발생한 인사 참사죠. 거기에다가 소위 패자부활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왜 그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을 어거지로 해서 2차에까지 끌어올리면서 소위 말해서 인랑입실이라고 그러죠. 늑대를 집에 끌어들이는 거죠. 탈락했으면 그것으로 이미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TP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인사 검증할 때 이들은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 도의회에서는 그렇게 늘 결론을 내리고 뒤에 문제가 생기면 다 모르는 척, 아닌 척. 그 원인을 보면 기존의 경자청장이나 임평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문제가 나도록 압수수색을 받고 기소가 되도록 몰랐다 했잖아요, 그동안. 이런 것들이 앞에는 뉴스에 시끄럽게 나오다 뒤에 가서는 깔아앉고 전혀 도민들에게 뒤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완전히 극에 달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아주 발본색원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명 전부터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영환 지사는 대학 혁신이 적임자라고 하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예고된 일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그 자세히 과정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김 총장은 2022년 11월에 충북 도립대 총장 공모에 처음에 참여를 했는데 추천위원회 1차 심사에서 탈락을 했죠. 예. 당시에 추천위가 김 총장이 아닌 다른 후보 2명을 후보로 선정을 했지만 최종 임용권자인 김 지사가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립대는 기존 공모를 취소한 뒤에 추천위 15명 위원 중에 11명을 교체했어요. 그리고 다시 추천위를 진행을 해가지고 이 김 총장이 1순위 후보자로 추천이 된 건데요. 당시 도립대 내부에서 김 지사가 심중에 두고 있는 후보자가 있다라는 설이 파다했다고 하고요. 서로 임명권자 입장에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특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도립대 측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이유는 기존 최종 후보 2명의 혁신의 의지가 부족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김 총장이 대학 혁신의 적임자다. 이것 외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증과 추천 절차를 다 마련해놓고 이렇게 임용권자의 뜻에 따라 기존에는 부적격으로 판단되었던 인사를 임용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김 지사 특유의 절차와 형식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기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짚어주신 그 과정들을 보면 충분히 지금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싶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대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그거에서 탈락을 한다면 탈락을 해야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굉장히 뭐 형식적인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것도 김영환 지사 당사자가 될 거고요. 이 부분들이 뭐 제대로 이 지금의 상황 뭐 이렇게 가장 혁신의 적임자라고 했던 말들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 더 많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단체장의 경우에는 측근 인사가 기관장으로 오는 사례도 많고 그게 반드시 역기능만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기관장으로 오는 인사들이 그 자리에 걸맞는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이라고 한 아주 최소한의 아주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껏 김영환 지사가 해왔던 인사들을 되돌아보면 과연 그러한 것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좀 다시 묻게 될 정도로 제대로 인사검증은커녕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굉장히 좀 이렇게 권위적으로 측근 인사를 그야말로 이제 자리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고밖에 저는 요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국장님.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외에서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제가 한번 엿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터지게 터졌다라는 게 많았고요. 이게 2022년도 당시에 11월에 1차 공모 당시에도 이 사람 인성에 좀 도덕적으로 뭐 이런 점점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1차 공모에서 탈락을 시켰던 건데 부활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러면 언젠가는 또 터질 거다 이런 우려가 사실 있었는데 설마 그렇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년 정도, 만 2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당시에 인성의 문제, 또 도덕성의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김영환 지사는 그러면 왜 선택했을까? 거기에 뭐 엄청난 뭔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만 김영환 지사가 어떤 인물을 추천하고 이 사람을 과감하게 책임을 지우고 할 때는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예. 뻔한 사람, 뻔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김영환 지사도 사실 역대 지사들 쭉 살펴보면 행정 전문가와 좀 많이 다르고 좀 톡톡 튀면서도 아이디어가 좀 남다른데 하는 측면이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크한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는 건 아닌가. 최근에 이상식 도의원이 5분 자유 발언 때 이게 코드 인사, 친분 인사라는 좀 표현을 썼었죠. 그런데 친분 인사 그런 색도 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이거는 김영환 지사의 어떤 취향 인사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인사는 만사라고 하죠.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현행 인사 시스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불거졌는데요. 이런 인사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 교수님? 인성, 그다음에 도덕성, 윤리성, 그리고 능력, 업무에 대한 적합성, 능력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보면 이대별돼 있는데 마구 믹싱되면서 이제 제대로 검증할 분야는 검증하지 않고 이제 겉에 드러난 부분, 그다음에 좀 전에 영 국장님 말씀대로 코드이든 그게 취향이든 간에 뭘로 표현하든 간에 정실 인사죠. 자기랑 친하냐 안 친하냐, 자기랑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 인사와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유임, 연임 이 부분을 보면 화합 플러스 실용에 대한 인사죠. 직접적으로 업무에 적합하느냐를 국무회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검증을 하면서 실용,
방점을 두고 또 화합까지. 그러면 실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효과성 그리고 결과성 이 부분이거든요. 결과를 실질적인 업무를 통해서 결과를 내느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 부분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결과는커녕 비리의 결과를 낳는 이런 악순환을 낳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절차부터 그의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 의회 문제까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인사 추천하는 제도 그리고 평가 심사하는 제도 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까지를 전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시 뜯어봐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충북도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기관장, 단체장의 좀 그 인사 전횡을 좀 막고자 하는 집행부의 견제 감시의 역할을 하는 도의회의 가장 빛나는 활동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요식행위 정도로 운영이 되는지를 가장 가까운 사례로 증명한 것이 얼마 전 이제 자진 사퇴로 마무리된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의 임용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당시는 이미 그 원장 후보자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인사청문회 전부터 문제 제기가 돼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기간 내내 인사청문위원인 도의원들이 나서서 해당 후보자를 두둔하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과연 인사청문회를 할 자세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를 좀 던져야 할 것 같고요. 올해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어떤 변화와 발전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함께 던져야 할 것 같고요. 늘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회전문, 밀실, 낙하산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대표되는 기관장에 대한 무차별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막아서기 위한 역할, 도의회가 저는 충분히 해야 할 것 같고요. 도의원분들 가끔 이런 이야기 하세요. 자신들은 권한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충분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권한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의 어떤 권한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저는 이번 이제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 중에 많은 부분들이 도의원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신 교수님. 내내다님께서 여기저기 자기 돈 아니라고 막 퍼주니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찌르네. 국민의 혈세로 자기 돈처럼 막 퍼주니 여기저기 자기 돈 아니라고 먼저 쓰는 놈이 임자네라고 비판해 주셨습니다. 네, 최 국장님. 도립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읍내 마트와 10km가량 떨어진 산골짜기 중턱의 작은 마을. 인구가 줄면서 18가구만 남게 되자 하루 3번 다니던 버스가 중단됐습니다. 가까운 마트까지 걸어서 2시간이 걸리는데 차량이 없으면 신선식품도 구할 수 없습니다. 김치와 장아찌로만 끼니를 때워야 하는 이른바 식품 사막입니다. 우유는 청산이나 가야 그런 거 사 먹지 꿈도 먹고 우유는 라면을 끓여 먹든지 국수를 먹든지 먹고 이제 어쩌다 김밥 한 줄 사가지고 또 그걸 때우기도 하고 이래요. MBC 충북은 지난해 기획 프로젝트 계란이와 쏘유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냉장 시설을 갖춘 이동식 차량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옥천군 의회에서도 이동식 장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식 군의원은 식품 사막 현상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해결 방안을 공론화해왔습니다. 영 국장님,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리포트에서 옥천군 군북면을 취재를 했는데요. 보니까 인터뷰도. 그런데 그 바로 이웃 마을 그러니까 청산면의 경우에 65세 이상 인구가 저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60%가 넘는 면 단위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또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교통수단이 뒤떨어지고 특히 대중교통수단이 뒤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저런 사막화 현상,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마침 지금 옥천군을 거론했지만 좀 의도치 않게 앞서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옥천군이 지금 연구용 결과를 이달 말 거의 나올 때쯤 됐고요. 이게 내년도 본 예산에 아마 아니면 이르게 되면 추경에 아마 옥천군 의회에서 아마 심사를 할 그런 타이밍이 올 텐데 마침 중요한 것이 옥천군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김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간단한 얘기인데 옛날 그 만물 트럭을 돌리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생필품 특히
이 산간 벽지, 특히 격오지 같은 데서 갈구하는 그 신선식품 이런 것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그에 따른 그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자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다른 지자체 또 선진 사례도 있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믹싱하면 이 옥천군에서 좋은 선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 네, 우리나라가 이제 편의점 숫자로 보면 일본과 편의점 숫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 명, 대한민국이 5,150만 명인데 편의점 숫자가 약 5만 5천 개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줄고 있습니다. 거꾸로. 근데 주는 순서로 보면 이제 인구가 고령화 지역이거나 이제 인구가 줄는 지역 이런 데들이 생겼다가 이제 망해서 폐업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슈퍼까지 합쳐서. 그러다 보니 대형 마트 이런 것들은 도심지 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로 조그만 슈퍼까지 없어지고 또 인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농촌은 그 비닐하우스 기타 해서 자기들이 자급자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회적 인식까지 맞물려서 현실적으로 신선식품, 공산품이야 이제 보관을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때 먹고 영양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신선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부족한 역설이죠. 도회지 사는 분들은 농촌이 훨씬 신선식품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통상적으로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이미 선진 각국에서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사례, 대한민국의 사례, 가가호호 방문하는 어떤 그런 이동 서비스, 그리고 이제 가장 도심지 같은 경우는 중요했던 게 이제 기존 상업 가게를 갖고 있는 분들과의 충돌 문제잖아요. 이해상충 문제인데 농촌은 이제 그런 게 없거든요. 뭐 5km, 10km를 가도 가게가 없는 곳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이런 부분은 농협 등과 연계해서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쿠팡 이런 데들이 이제 온라인 물류 배달 많이 하지만 이런 구석구석까지 물류 배송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다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농협과의 매칭 이런 것들 그리고 맞춤형으로 미리 장보기 같은 걸 해놨다가 배달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까지를 세세하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진아 국장님. 예, 집 근처 시장이든 마트든 언제든지 뭐 5분이 뭡니까? 바로 집 앞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 도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식품 사막이라는 개념조차 좀 이렇게 낯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많은 이제 외국에서는 관련된 연구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사막화, 식품 사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정의가 된 부분도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인식,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촌인데 신선식품을 왜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원래 농촌은 불편한데 새삼 뭐 불편한 이야기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요즘은 농촌은 다 차 있다. 누가 버스 기다리냐. 이렇게 사실은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당연히 불편한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식품 사막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어느 지역에 살건 불편 없이 모두 다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충족되어야 할 텐데 이 부족한 부분을 개인적인 차원, 뭐 자식에게 연락하든 아는 동네 주민에게 부탁하든 개인적인 차원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가의 정책 혹은 지자체의 과제로 구조적인 부분들부터 개선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동의, 그것들이 시작된다면 이 식품 사막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좀 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박아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질 좋은 식품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기회 확보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잘 인식하고 꾸준히 주시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 도심에서도 사실은 그 온라인으로 손쉽게 주문하는 방식이 점차 선호되다 보니까 그 오프라인 마트나 시장 운영이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 문제는 아마도 이제 디지털 문맹 문제와도 좀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유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영 국장님. 이 충북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또 이를 막기 위한 뭐 대책, 벤치마킹 사례 있으면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옥천군 지금 리포트에서 언급이 됐는데 옥천군에서 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375개 마을 중에서 이 거점 상권에서 800m 이상 떨어진 이격돼 있는
이게 비율을 따져봤더니 55%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5%를 넘는 지역이 대부분 식품 사막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예. 충북연구원 통계가 있는데 이게 올해 3월에 나왔습니다만 2020년 기준입니다. 그래도 참고할 만한 점은 있는데 충북에 3천여 개 행정리가 있는데 행정 단위가 있는데 행정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75% 무려 75%가 이미 사막화가 진행이 됐다. 그게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또 식료품점 접근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지역 그러니까 청주, 충주, 뭐 제천 같은 이런 시단위의 동지역 같은 경우는 30.7% 정도인 반면에 읍면 지역은 0.95%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식품 사막화로 인한 문제점, 뭐 이 대책 또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식품 사막화랑 직결되는 게 이제 의료 사막화랑 이어지죠. 실제로 이제 영양 보충 같은 걸 제대로 못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병원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또 주로 고령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병원이라든지 응급 의료 시설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많아지는데 충북만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응급 의료센터 이런 게 15개가 있지만 다 도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청주에 6개가 있고 나머지 다 도시 지역입니다. 종합병원이 충북에 13개가 있죠. 그게 다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옥천에만 있어요. 나머지 지역들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품 사막화로 더 병원 수요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응급의료라든지 의료에 대해서는 또 소외되는 예. 이 연계되는 문제 요것까지를 같이 해결을 해야만 한다. 특히 이제 의료인 수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1000명당 의료인이 서울 같은 경우는 5명, 전국 평균으로도 3명 정도 되는데 우리 충북이 2.4명밖에 안 되는데 그 2.4명도 다 대도시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1인당 의료인 이런 혜택까지 다 줄어서 식품 사막, 의료 사막 이걸 연계해서 같이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경남 지역의 행복마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요 만물차, 요거랑 비슷합니다. 만물트럭. 농협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신 교수님께서. 농협과 연계돼야 된다. 이게 농협이라는 그 유통망 조직이 모세혈관처럼 그래도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직이라서 이 공공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3.5톤 트럭을 개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냉동, 냉장 시설을 완비를 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배송이 잘 안 되는 아무리 거대한 유통업체라 하더라도 즉시 배송이 안 되는 이 시골 지역까지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거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2, 3회 정도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부가 서비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과금 수납 서비스도 진행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그런 점이 지금 보면 모든 지자체들이 구상하고 있고 옥천군처럼 실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선진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최 국장님. 예, 우리보다 이제 고령화를 미리 겪은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수천 대의 관련된 이제 이동 트럭의 상점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되돌아보면 농림축산수산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이동 트럭의 상점을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여전히 시범 사업에 가까울 정도로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이고요. 관련돼서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는 적극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앞서는 지자체 차원의 고민과 노력, 옥천군의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선진적인 또 모험이 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현재 전국적으로 260여 개가 넘는 자치단체 중에 이 식품 사막화 관련된 조례가 설치된 곳은 전남의 해남군 딱 한 곳에 불과합니다. 거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조례라고 하는 것으로 표출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충북 지역의 많은 자치단체 안에서도 조례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자치단체가 그 정책을, 그 과제를 어떻게 의미 있게 더 무게 있게 받아들이냐를 보여주는 또 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이것들을 좀 자리를 잡아나가도록 하는 과정도 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듣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아주 굿 아이디어를 노 스모킹 스모그님께서 주셨습니다. 매일 농촌의 관공서 주민센터 옆에 식품 매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의 이동식 마트를 함께 허가해 줘야 한다.
아마 기사님께서는 조금 불편하시지만 구석구석 버스가 들어가잖아요. 그 버스에서 이제 맞춤형으로 이런 식료품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는 굿 아이디어입니다. 네, 최 국장님. 예, 댓글 역시 지자체가 해야 하는 역할 꼬집어 주신 걸로 보이는데요. 저런 걸 해결해야 하는 게 지자체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풀어본 6월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6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